109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동생 목사가 형님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간증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간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집사님이 중국에서 형님 목사님과 함께 선교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 사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나오실 때 박수로 힘차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로 지금 목소리가 아주 안 좋으니까요. 이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사진을 이거는 제가 중국 그 선교할 때 단동에서 저 옆에 평북 그런 북한에 다니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다. 예, 저희 형님하고 저 옆에는 애틀란타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유도로 개순이 선수 금메달 딴 개순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형님 목에다가 걸어주고 나중에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한 거는 저보다가 5살 위에 되는 내 친형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닮았지 않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맨 먼저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님 얘기부터 먼저 해야 제가 형님으로 인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김동식 목사입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 목사인데 고신척 총회에서 그걸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한국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님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오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양말을 내가 신겨줬습니다. 양말을 본인이 신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겨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를 하는 중에 88 올림픽을 하게 됐습니다.
그 88 올림픽 할 때에 연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올림픽 할 때에 그때 중국 선수단이 한국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국 선수단의 장애인 협회 회장이 덩속평 옛날에 그 주석 아닙니까? 큰아들이 덩박방이라고, 그 큰아들이 옛날에 그 문화혁명 때 5층에서 그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하반시 불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장애인협회,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협회 회장이 덩박방이니까 중국에는 장애인협회가 아주 파워 있는 기관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도 전두환 대통령 할 때에 새마을운동, 그게 전경환, 자기 동생이 하니까 그 새마을운동 그 본부가 아주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아주 못 살아가지고 그 당시 선수단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정부에서 주는 돈이 8불이랍니다. 8불. 그래서 그분들이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중국에 갖고 가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고 인화하는 할 경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걸 형님이 장애인 선교 중국 측 담당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그걸 스포트를 다 해줬습니다. 그거를 해주는데 장애인 선수단 단장은 중국의 그 차관급이 단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올림픽하고 돌아갈 때에 형님한테 뭘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나를 중국에 좀 데리고 가달라. 나를 중국에 가게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중국 선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당시는 한국하고 수교가 안 돼가지고 중국과 한국 수교는 92년도부터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88년도니까 수교가 안 되니까 이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여기도 우리 허장모님하고 계시지만은 중국은 관광객들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고 또 기차도 특별 아주 침대칸에는 중국인들은 또 출입이 안 되고 그런 차별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를 못한 그때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형님은 중국 장애인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88년도에. 그래서 가서 장애인협회 그 일로 한 스태프를 한 10명 정도 전부 목사님, 전도사님을 데리고 중국에서 중국 장애인 선교를 하셨는데 특히 제일 크게 한 거는 중국의 조선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전부 소 한 마리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거는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나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중국에 있는 장애인 가정에 소 한 마리씩 다 입성. 근데 중국 그 당시 소는 한 100만 원인가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좀 쌌습니다. 우리 한국은 소가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어쨌든 다 그런 일들 하시고 한참 활발히 했습니다. 활발하게 하다가 93년도 4년도부터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를 생기기 시작할 때에 이제 탈북자에 대한 형님의 눈이 돌려서 그래서 그때부터 탈북자에 대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형님이 북경이나 천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길에나 단동에, 영길에는 사랑의 집이라고 서시장 옆에 꽤
깸점 거리가 있습니다. 깸점이 여기부터 꼬지 그 깸점 거리 그 옆에 보면 5층 건물을 빌려서 거기다가 그 이제 사랑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가 있고, 단동에는 압록강이 보이는 6층 건물 6층에 저 신의주가 다 보이는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단동에 6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북한의 신의주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유아원에 그 정기적으로 그렇게 도와도 줬고, 그 다음에 국수 공장을 신의주에 만들어서 그 신의주에 그 당시 이제 배고픔이 시작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하다가 제가 96년도부터 한 5년 동안 2000년대 초에 형님이 납치당했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형님을 도왔습니다. 그에 대한 걸 조금 후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먼저 참고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심양에 우리 허영암 집사님이 아마 심양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심양에 동북신학교라고 우리 조선족을 위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1학년이 들어가면 1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신학생을 모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또 1학년 모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에서는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걸 합니다. 선교 활동도요, 실내에서 가능하지 실외에서 밖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공안 당국이, 우리 한국 같으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 법을 어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또 당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는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교회,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신앙의 자유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중국에서 당국에서 허락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가정교회라고, 그거는 허가가 안 된 교회가. 그래서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를 뭐라 그럴까,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저거는 변질된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삼자교회에서는 가정교회는 그 불법으로 모이는 단체 교회다, 이런 식으로 교회. 그러니까 하지만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영길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2~3천 명이 모였습니다. 영길교회, 그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크고 하지만 예수를 바로 믿기가 참 힘듭니다. 영길교회 입구 딱 들어가면 입구 벽에 보면 담배를 이렇게 가게에 꽂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 담배 피우는 거 마세요. 그걸 크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은 교회 나가면 담배를 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웃었는데 그래서 담배를 그거는 뭐 평소에는 피워도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숨기라는 뜻으로 그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단인 줄도 모르고 이단들은 옛날에 그때 종말론적 이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해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이런 이단들이 자기네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다가 이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선심 공약으로 이렇게 많이 중국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사하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식사도 주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해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님들을 빨리 양성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님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드니가 했죠. 근데 그 전에 애틀란타 올림픽 할 때에 이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 하니까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애틀란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가서 임원 선수단 합해서 한 70명 되는 사람들을 애틀란타 올림픽에 참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개순이 순서뿐만 아니고 그 사진 좀 이게 이제 이쪽에는 개순이 선수고 저쪽에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레슬링 메달 딴 레슬링 선수고 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때 선수들이고 또 이 두 사람도 레슬링으로 그 메달 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거를 주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 그 에피소드는 형님이 식사를 할 때에 기도하고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모르지만은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고 어쨌든 식사를 했으면 형식적이든 하는데 한 번은 형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좀 기도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수단 임원들과 선수단들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기도하야 빨리 밥을 먹는데 그래 해서 기도한 때가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조금씩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는 게 어떻고 예수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단을 그렇게 잘 치렀고 북한에서도 많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또 이제 했는데, 저는 처음에 중국에 제가 가기 시작한 거는 제가 무슨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간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형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 탈북자들을 신앙 훈련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탈북자들이 나오면 탈북자들이 이미 압니다. 영길의 사랑의 집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탈북을 도와준다, 이걸 알기 때문에 형님이 납북되고 난 뒤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 정도로 되지만 제일 하는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수님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 출신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출신인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겠네요. 저희 형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왜 재혼을 했냐면 형님이
몇 년 80 몇 년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4년도인가 5년도에 집회 인도하러 가다가 형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형님 옆에 형수가 앉았고 뒤에는 아버님 어머니 앉아서 충북 청주에 부흥행지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저도 신문에 나오는 몇 명 죽고 하는 문제를 그때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형수님하고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한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에 제 동생하고 형님이 계셨으니까 그 미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형수님은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님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혼자 사는데 형님이 그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입양을 한 5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주민등록상에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 들어가면 동사무소 아가씨가 형님 한번 쳐다보고 그걸 한번 쳐다보고 이러는데 밑에 너무 많으니까 한번 그런답니다. 그만큼 이제 입양을 해서 있는데, 서울의 일원동에, 지금은 아주 그 언동 일원동에 반지하에 그때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작은자 교회라고 교회를 저기 장애인 교회죠, 개척을 하고, 또 물된 동산이라고 그런 단체, 그걸 뭐 하느냐 하면 서울에 가면 시장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배를 밀고 이렇게 뭐 판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배로 밀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 판때기 깔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숙식하고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그거를 태워가지고 차에 태워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인데 저도 그래서 장애인 그들하고 심지어는 소경하고 한 일주일로 같이 자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장애인도 장애인의 실제로 그래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있으면 등급이 있다고, 이 소경도 불빛을 느낄 수 있는 소경이 있고 전혀 불빛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가 있고 또 하반신을 못 쓰는 분들도 하반신을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가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했는데 그때 자녀가 7명이고 혼자 있는데 누가 재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랑의 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자 이래서 했는데, 서울 강남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만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형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형님한테 말도 없이 그 집에 소개를 한 사람하고 같이 가봤더니 그 뭐 호래비가, 그것도 다리가 불편한 호래비가 애들 7명에 도시락 싸고 학교 전부 다 뭐 중고등학생들 다녔죠 그때. 그러니까 그 뭐 사는 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형수님이 선교가 따로 없구나, 내가 다른 데 선교하는 것보다 여기 내가 오는 게 선교한다 싶어서 자청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깜짝 놀랐고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 반대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 결혼은 도무지 이 결혼은 할 수 없는 결혼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형수님이 아주 그걸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님도 고생이 말이 아니지만은 그 뒤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라고,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 제자훈련 시켜서 이제 탈북자들을 북한에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낼 때에는
당신만 배불리 이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나오느냐,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 가족들을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정말해서 달러를 줄 테니까 다시 북한에 들어가라. 근데 그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북한에는 나중에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통행의 자유가 없고요. 또 이래 북한,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당시 제가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한국에 가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한국 실정을 북한 탈북자들한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현대 자동차에 막 자동차 수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의 거리에 자동차를 막 빌딩이 높이 선 거 이런 것들 보여주면 전부 다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못 믿어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전혀 못 믿고, 남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형님이 처음에 제자훈련 한 사람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국경선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선에서 그분들한테 달러를 줘야 계속해서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달러 주고 선교 보호를 받는 그 일을 북한의 이제 탈북자 중에서 좀 신설한 사람을 시켰는데, 역시 이제 거기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달러를 갖고 달러하고 휴대폰하고 줍니다. 근데 중국에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좀 귀할 때입니다. 그래, 중국의 휴대폰은 뭐 따그다라 그래요. 중국말로. 우리는 모바일폰이라 그러죠. 따그다라 그러는데, 따그란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따그다란 말은 큰 형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냐면 조폭들이 그걸 제일 먼저 해갖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따그다라 그래요.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주면 그거 갖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자꾸 나니까 형님이 그 탈북자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수 저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두산의 그 근처에 아주 험악한 데 외에는, 그러니까 두만강의 근처, 그러니까 도문이나 용정이나 계산툰이나 이런 그 근처에는 거의 다 와봤고요. 압록강에도, 압록강 근처에 보면 뭐 동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좀 더 뭐 지반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지반이라든지 그런 광개토 대항비가 지반에 있죠. 그런 제가 뭐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탈북자들이 어떻게 국경을 돼서 만나느냐, 그거는 달러로 주면 북한의 군인들이 다 매수가 됩니다. 그것도 달러 금액에 따라서 시간별로, 많이 주면 많은 시간, 작게 주면 작은 시간대로 다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선교 보고받고 그다음 달러를 주고, 이렇게 일을 제가 해서, 그래서 중국을 한 30번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국말도 조금은 합니다. 뭐 조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됐는데, 근데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납치 사진이라고, 사진인 거 좀 내줄랍니까? 예, 이거 우리 집사람이죠? 예, 우리 집사람입니다. 근데, 예, 집사람인데, 저 지금 저렇게 왜 똘똘똘 뭉치가 있냐면, 저때 날씨가 영하 28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축구멍에 바람이 쏴서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뭐 추운지
왜 저때 저걸 찍게 됐냐면, 중국을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옛날에 6.25 때 월남을 하셨는데, 그 월남을 하신 그 목사님께서 결혼을 안 하고 자기는 북한의 그 아내가 그리워서, 옛날에 그 아시다시피 그 청십자 운동하신 장기려 박사님 부산에, 그분도 결혼을 안 하시고 그 북한의 자기 아내를 그리워해서 결국 안 했는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안 하고 계셨는데, 자주 다니니까 인맥이 있으니까 납북되기 전에는, 형님이 납북되기 전에는, 형님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북한에 이렇게 뭐 탈북자리 있고 또 인맥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봉제 공장 그 반바지 이런 것을 북한에서 가공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가져갈까 이런 것도 하게 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탁을 했는데 뭐 그래도 그런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마침 이 만나러, 쟤를 만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가 어디냐면 단동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저 백두산 쪽에 말고 밑으로 한 30분 가면 동항이라는 데입니다. 항구인데 영하 28도니까 또 겨울이 되니까 아무 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데, 저는 중국에 가면 늘 제가 중국의 언어 그 통역 때문에 또 제 신변 안전 때문에 조선족 한 분이 저한테 통역도 하고 저를 보호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걸 북한에 소개하신 분은 탈북자인 부부였습니다. 그 탈북자 부부가 그렇게 그거를 이제 대해서 그날따라 전화가 오기로, 그 쟤를 통역하는 그분을 데리고 오지 말고 둘이만 오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으니까 이거 뭐 괜찮다, 저분 둘이한테는 내가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하고 동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동항이에요. 근데 동항인데 항구 입구에 보면 그 문이 있습니다. 문에 검문소가 있는데 그 검문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 저는 그 말 잘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내려서 차를 내려서 그 부부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납치를 2번이나 당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북한에는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을 납치를 하면 평양에 살게 하는 특혜를 줍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특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뭐 시드니 살고 서울 살고 하지만은 북한에는 자기 함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평양에 살게 한다는 것은 아주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납치를 해서 북한에 납치를 하면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이제 납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몰랐죠, 그거를. 근데 이제 저 공항에 좀 거리서 들어가니까 이제 집사람이 먼저 봤대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큰 배에, 인공기가 있는 배에 우리 여자가 뭐 휴대폰을 들고 뭐 전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봤죠. 그러나 그 육지에 승용차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먼저 보고, 여보 나는 안 갈란다, 당신만 먼저 가고 나는 입구에 그 차에 있을게 이러더라고. 그래 하라고 보내놓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건장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딱 돌면서, 여보 내가 사진 하나 찍을게. 근데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게 그 기지로, 저게 참 말하면 완전 그때 기지로 생명을 납치당할
이런 것을 구한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때를 사진을 찍고 내가 집사람한테 가서 그냥 가도 나도 안 갈란다 같이 가자 하고 그 사람이 들을까봐 다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 근데 나오니까 그쪽에서 막 사람들이 쫓아 안 나오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왔으면 또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때 상황은.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우리가 제가 영길에서 있었던 데가인데 그 아까 뭐 북한 그 국경에 내가 그 깨울 써 있는 그 사진 한번 봅시다. 그 사진이 있는데 예? 그거 보면 사진 내가 이거 북한 국경이라고 깨울 같은 북한 국경에 내가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한 두 개 있을 건데 여기 어쩌냐면 저 밑에 깨울이 저쪽이 북한 땅입니다. 깨울 이쪽에는 중국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 두만강에 큰 강이 있지만 저렇게 좁은 깨울 같은 것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면 어떻게 넘어와서 이게 보고를 받고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리겠죠. 저것만 보면. 그래서 저렇게 저런 데서 만나서 이제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사실 북한 땅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땅은 북한 땅에 서 있는 데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 깨울을 그렇게 만나서 근데 중국의 군인들은 별 타치를 안 합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북한의 군인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매수를 합니다. 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걸 사진을 봐야 이해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저 사진을 그렸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압록강 그러니까 단동에서 한 1시간 위쪽으로 올라간 지역입니다. 저기는 지금 중간에 계시는 거네요. 네, 저거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다가 북한 땅에 가서 요래 살짝 가서 이제 사진을 아까 찍은 거고. 예, 그래서 국경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제가 납치당할 뻔한 거는 강물이 불어서 가지고 저기에서 조금 밑을 가보면 조금 강물인데 그 강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태워줄 수 있대요. 그 중국 분이 그러면 뭐 좀 태워서 좀 태워다 딱 탔는데 좀 올라가는데 저 북한의 초소에서 군인 딱 나와가지고 총을 딱 겨누갖고 말하자면 서라 이게야. 근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요. 서라 하면 근데 서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총까지 겨누는데 이번에 이제 꼼짝없이 제가 이거는 납치를 당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배 사공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건 중국 쪽으로 빨리 배를 대라고 그러니까 빨리 안 돼요 그분이. 그래서 뭐 대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재촉을 몇 번 했죠. 하니까 이분들이 다행히 총을 겨루고 있다 하는 초산에 들어가더니 자전거를 타고 따라 앉아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따라 내려오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들은 그 배에다가 앉아 있다가 뭐 결국에서는 중국 땅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하니까 집사람은 뒤도 안 벌어보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어찌됐든 내야 어찌됐든 말든 막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놀랬죠 많이. 그래서 막 그냥 가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사공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뭐 선물로 주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 가정에 담배가 있대요. 그럼 담배를 좀 주라고. 그래서 담배를 이제 던져. 그러니까 국경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니니까 여기 있습니다. 더 던져야 되거든요. 그 던져서 주어서 그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음은 10년 감수했습니다. 마음은 저희들이 또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이제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 북한에서 형님을 왜 납치했느냐? 올림픽에 그만한 공로도 있고 북한에 국수공장을 차려서 말하자면 북한 인민들을 그만큼 돕고 했는데 왜 납치를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중국의 북한에 아까 말씀대로 다시 탈북자들 다시 돌려보낸 사람 중에 거기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잡힌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을 얘기를 해서 이제 형님이 이걸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구나 그걸 북한 당국이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형님이 탈북자들을 유엔 난민 지위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걸렸고 세 번째로는 탈북자들 중에서는 북한의 고위급들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 교수나 노동신문 부장이나 군인 대자가 우리 한국 같으면 대령쯤 되는 그런 분들이 이 탈북을 하면 중국에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되고 또 그 고급 인력이 되니까 그래서 형님이 그분들을 몽고로 통해서 한국으로 귀순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 당국에서는 악질 반동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납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일 날 영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공작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아까 동항에 안내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탈북자를 가장한 부부예요. 중국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공작원이에요. 그분들도. 이분들도 공작원이 형님이 탈북자들을 돕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형님하고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 둘이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 중에 협력자 말하자면 북한을 위한 그 동자원 4사람에 의해서 마취를 당해서 용정으로 와서 용정에서 컨테이너 선에서 지금 제 말하는 건 뒤에 이제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정에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끌려가서 그때 형님이 지금 우리 집에 형님 옛날에는 뭡니까 그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 설교가 다 설교 테이프를 했잖아요. 그 설교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다른 모든 형님 유품들은 서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 있습니다. 그 그 본부에서 아무런 형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갔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북한을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다. 북한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후에 기념관을 세우겠다. 근데 그때는 형님을 정부에서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이제 북한하고 이래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납치라고 그런 게 이제 몰랐죠. 그냥 실종이라고 알아도 실종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이건 최초의 순교자니까 우리가 기념관을 짓겠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형님의 유품들, 그렇게 지팡이라든지 형님이 갖고 있는 유품들을 전부 거기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다음에 좋겠다 싶어서 다 기증을 하고, 제가 몇 가지고 없는데 설교 테이프는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데 자기 생명을 닥치지 않고 아깝게 생각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형님이 말하기는 선교는 곧 생명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리 그렇게 자기의 어떤 걸 예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 옛날에 우리 전할 때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하러 한국에 오다가 배에서 죽창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분이 뭐 전도 집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누군가 북한을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생명도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납치를 당해서 뒤에 들리는 얘기는 그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북한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자축하고 그랬는데 그 동포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로는 한 1년 뒤에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몸무게가